우리 서아 아빠랑 엄마랑 이번 주에 놀이공원 가자. 좋아. 우리 서아,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저편에서 앞치마를 두른 이준 씨가 서아의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서아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대했습니다. 서아의 예민한 아토피를 걱정해 매일 아침 유기농 식재료를 직접 고르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에서 동화책을 서너 권씩 읽어주던 사람. 그의 헌신은 때로 지독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서아야, 뜨거우니까 아빠가 호우 불어줄게. 기다릴 수 있지? 이준 씨의 목소리는 잘 닦인 첼로 현의 울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서아는 그의 다리를 꼭 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7살 서아에게 김희준이라는 존재는 하늘이 내려준 유일한 아빠였습니다. 그가 서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머리칼을 정리해주는 손길은 조심스럽다 못해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기다란 손가락 마디마디가 서아의 가냘픈 어깨를 감싸 안을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은 뜨거운 눈물 대신 안도감으로 차올랐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손길은 단순히 다정한 아빠의 모습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평생을 짊어지고 갈 죄책감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사실 제 과거는 얼룩진 얼음판 같았습니다. 책임감이라곤 먼지만큼도 없던 한 남자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가 남은 것은 홀로 남겨진 저와 피덩이 서아뿐이었지요. 아버지는 그런 저를 차갑게 외면하셨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명예에 먹칠을 했다며 제 앞에서 서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금기시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종 직전 아버지는 제게 마지막 기회이자 가혹한 족쇄를 채우셨습니다. 딸아, 이 성운문화재단은 단순한 돈뭉치가 아니다. 이 나라 예술계의 젖줄이자 수도권 노다지 땅을 호령하는 거대한 왕국이지. 하지만 이 모든 권력은 공짜가 아니다. 서아에게 5년 동안 티 한 점 없는 완벽한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라. 아이가 상처 없이 온전한 사랑 속에서 자라는 것을 완벽히 증명해야만 너는 이 왕좌를 온전히 물려받을 자격이 생긴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국내 유수의 갤러리와 장학재단, 그리고 지도로 그리면 한 도시의 지형을 바꿀 만큼 넓은 토지까지 그 권력을 손에 넣는다면 서아는 평생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 대신 왕국의 공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제게 너무나도 높고 험난한 벽이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김희준 씨였습니다. 그는 제 초라한 과거와 서아의 존재, 그리고 아버지의 거대한 유언장 내용을 모두 알고도 흔들림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비겁한 배신도, 서아가 느꼈을 아빠의 빈자리도 내가 온몸으로 막아주는 방패가 될게요. 재단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서아가 제게는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니까요. 그는 그 약속을 증명하듯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단의 복잡한 이권 다툼에 치여 손끝이 떨릴 때면 그는 제 차가운 손을 감싸주며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서아에게는 친부보다도 다정했고 제게는 벼랑 끝에서 만난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헌신 덕분에 저는 비로소 아버지가 원했던 완벽한 풍경 속에 안착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 아래 제가 지켜야 할 왕국과 제 딸의 미래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제 모든 사정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고인 제 뺨을 커다란 손으로 감싸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맹세했지요. 당신이 겪은 상처도 우리 서아가 마주할 거친 세상도 내가 온몸으로 받아내는 방패가 될게요. 당신은 그저 그 뒤에서 평안하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준 씨는 단 하루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아가 아토피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울면 그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거실을 수천 번씩 걸었습니다. 아이의 진물은 피부 위에 연고를 바르는 그의 손가락은 마치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러웠고 혹여나 아이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이곤 했지요. 제가 재단일로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날이면 그는 현관 앞까지 마중 나와 제 무거운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부은 발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며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 내 사랑 이라고 속삭여주었지요. 그는 제게 남편 그 이상의 구원자였고 친부의 얼굴조차 모르는 서에게는 세상의 전부이자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내어준 온기 안에서 저는 비로소 아버지가 남긴 유언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지은 이 찬란하고 완벽한 성벽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아니,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이준 씨는 서아와 함께 거실 바닥에 엎드려 커다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서툰 솜씨로 우리 가족을 그릴 때 이준 씨의 눈동자에는 꿀처럼 달콤한 애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정적을 깬 것은 아주 사소한 소리였습니다. 이준 씨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진동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는 평소라면 제 앞에서도 스스럼없이 전화를 받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진동이 울리는 순간 그의 어깨 근육이 눈에 띄게 경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셔츠 너머로 드러난 그의 견갑골이 마치 방어 자세를 취하는 짐승처럼 뾰족하게 솟아올랐지요. 여보, 잠시만.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온 것 같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제 시선이 닿지 않는 아래쪽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등이 힘줄이 밧줄처럼 툭 붉어져 있었고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평소엔 절대 닫지 않던 문이었습니다. 호기심 혹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이끌려 저는 까치발을 들고 서재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 서아에게 건네던 그 다정한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게 깔린 마치 젖은 흙을 씹어뱉는 듯한 서늘한 음성이었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 전화하지 마. 그의 그림자가 불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길게 일렁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몸을 웅크리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순간 복도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느릿하게 흘러내렸고 제 손바닥은 어느새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나온 이준 씨는 다시 그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그 공허한 눈빛, 그것은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아를 번쩍 들어 올려 목마를 태우며 웃었습니다. 아빠랑 마당에 나가서 물총 놀이할까?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지만 제 귓가에는 조금 전 서재에서 들렸던 그 기묘한 음성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창밖의 태양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뱀처럼 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미세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한 호수 같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정체 모를 무언가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저는 남편 이준 씨의 그 낯선 목소리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랬을 거야. 내가 예민한 탓이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보다 한 걸음 빠르게 제 등 뒤를 바짝 뒤쫓아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예고도 없이 벨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현관 모니터에 비친 남자는 낯선 불쾌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난방 사이로 문신이 살짝 비쳤고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머리카락이 번들거렸지요. 이준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자신을 한기태라고 소개한 그는 제가 문을 열자마자 마치 제 집인 양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아이고 재수씨, 이준이가 장가는 정말 잘 갔네. 집이 대궐이야 대궐.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지독한 담배, 찌든 내와 싸구려 알코올 냄새가 섞인 악취가 거실의 향긋한 디퓨저 향을 잠식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아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저분한 손톱 끝으로 사진 속 서아의 얼굴을 툭툭 건드리는 그의 행동에 제 등줄기에는 날카로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애가 그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딸인가? 이준이가 아주 지극정성이라던데. 역시 우리 이준이는 참 착하단 말이야. 비열하게 말아 올라가는 그의 입꼬리 끝에 침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서아의 방 문을 닫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입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가 주시죠.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거실을 휘둘러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이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기태 씨를 본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창백해졌습니다. 이준 씨의 입술이 미세하게 경련했고 구두를 벗는 그의 손등 위로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기태야.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이준 씨의 목소리는 평소의 단단함이 사라진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태 씨는 성큼성큼 다가가 남편의 어깨를 거칠게 쥐었습니다. 두툼한 손가락이 이준 씨의 값비싼 정장 재킷을 구겼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압박을 고스란히 견뎌냈습니다. 야, 김희준.
친구 사이에 연락이 뭐가 중요해. 급하게 쓸 돈이 좀 필요해서 왔지. 너 요즘 사업 잘 된다며? 재단 일도 곧 내거 될 텐데 친구 좀 살려주라.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손톱의 통증보다 내 남편이 저런 나쁜 인간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준 씨는 제 눈치를 살피며 서둘러 서재로 기태 씨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다친 분 너머로 고성이 오갔습니다. 돈을 얼마나 더 줘야 만족할 거야. 제발 우리 집에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 새끼가. 야, 내가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내가 어떻게 할지 알지? 저 여자랑 애가 내 진짜 얼굴을 알면 참 좋아하겠다. 그치? 진짜 얼굴이라니.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기태 씨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형상이 비쳤습니다. 이준 씨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인형처럼 흔들리고 있었지요. 잠시 후 기태 씨는 이준 씨에게서 두툼한 봉투를 건네받고는 의기양양하게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는 현관을 나서기 전 저를 향해 윙크하며 속삭였습니다. 재수 씨, 남편 관리 잘해. 얘 알고 보면 아주 무서운 놈이니까. 하긴, 그러니까 내가 붙어 있는 거지만 그가 남기고 간 공기는 오염된 늪처럼 탁했습니다. 이준 씨는 서재 문을 잡은 채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한기태라는 인간 때문이었나 봐. 우리 이준 씨를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악마 같은 존재. 그날 밤 이준 씨는 식사도 거른 채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의 곁으로 다가가 이마를 짚어보려 했지만 그는 제 손길이 닿기도 전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기태 씨가 무슨 약점을 잡고 있는 거야? 말해줘. 내가 도와줄게. 우리 아버지 재단 법무팀을 동원해서라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준 씨가 제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는 악력이 느껴지는 손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냐. 그냥 예전 친구야.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서아랑 당신만 안전하면 돼. 알겠어? 그의 숨결에서 서늘한 금속 향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강압적인 태도에 당혹감을 느꼈지만 이내 그것을 나를 지키기 위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쌍한 이준 씨,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시달리면서도 우리를 지키려고 저토록 애쓰고 있다니. 저는 복도 끝 방에서 곤히 잠든 서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한기태, 그 인간이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가 우리 이준 씨를 망가뜨리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창밖은 비명이 들리지 않을 만큼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에 부딪히는 빗방울은 마치 누군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 손톱으로 긁어대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지요. 거실의 시계추가 좌우로 흔들리며 내는 틱, 택 소리는 마치 시한폭탄의 초읽기처럼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 남편 이준 씨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한기태라는 그 비열한 인간으로부터 내 가정을, 내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그 금단의 공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재의 문손잡이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희미한 종이 냄새와 남편이 즐겨 쓰던 만년필 잉크의 비릿한 향기였습니다. 저는 불을 켜는 대신 창밖에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서재는 지독할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은 높낮이에 맞춰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 한 톨 앉아있지 않았지요. 평소라면 그의 결벽에 가까운 꼼꼼함에 감탄했겠지만 오늘따라 그 완벽함이 어쩐지 숨을 막히게 하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의 의자에 앉아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업무용 서류와 여분의 만년필촉 그리고 잘 정돈된 메모지들 뿐이었습니다. 이준 씨가 이렇게 허술하게 흔적을 남길 리 없지. 저는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손바닥은 이미 축축한 식은땀으로 젖어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려 고개를 들어 책장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장 한가운데 놓인 가족사진 액자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서아와 이준 씨가 유채꽃밭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매일 보던 사진이었는데 오늘따라 유독 그 액자가 앞으로 미세하게 튀어나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액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액자를 집어들자 예상보다 훨씬 묵직한 무게감이 손목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나무 프레임이라기엔 지나치게 두꺼웠고 옆면을 손끝으로 훑자 매끄러운 표면 사이로 아주 미세한 이격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액자 뒷면의 이음새를 더듬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지문 인식기와 작은 숫자 패드가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저는 이준 씨가 늘 강조하던 우리의 소중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생일인 0714를 입력하는 제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치익, 철컥. 기분 나쁜 기계음과 함께 액자의 옆면이 슬라이드 방식으로 열리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색 벨벳 천에 쌓인 작은 뭉치가 들어 있었지요. 그것을 꺼내는 제 손은 마치 얼음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감각이 무뎠습니다. 천을 조심스레 걷어내자 나타난 것은 낡은 USB 하나와 손가락 한마디만한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기기를 쥐자 손바닥의 땀이 금속 표면에 닿아 차가운 불쾌감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흘끗 바라보며 혹시라도 그가 돌아와 이 광경을 목격할까 봐 숨을 멈췄습니다. 노트북에 USB를 꽂는 그 짧은 순간에도 손끝이 파르르 떨려 접속 단자를 맞추는 데만 수차례 실패를 반복했지요. 마침내 화면에 인식음이 들리고 날짜별로 정교하게 정리된 음성 파일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을 클릭한 후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막기 위해 제 입을 세게 틀어막았습니다. 치익 하는 거친 잡음이 이어폰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세상을 무너뜨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태야, 너 요즘 선을 넘어. 내가 말했지. 재수씨 앞에서는 철저하게 양아치처럼 굴라고. 하지만 내 서재까지 기어들어 오는 건 계약 위반이야. 야, 김희준. 나도 연기하기 힘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빚쟁이 흉내 내면서 협박하는 거. 그거 보통 일인 줄 알아? 그 여자. 눈치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 어린애한테 그러는 거 안 무섭냐?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저는 숨을 쉬는 법을 잊은 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준 씨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다정하고 따뜻한 그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금속판을 긁는 듯 건조하고 잔인했습니다. 무서울 게 뭐 있어. 어차피 내 핏줄도 아닌데. 장인어른, 그 노인네 유언장 너도 알잖아. 5년 동안 완벽한 가정을 유지해야 재단과 그 어마어마한 유산이 온전히 내 손에 들어온다는 거. 이제 다음 달이면 약속된 5년이 다 차가 드디어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된 거지. 사고로 아내를 잃고 딸도 잃은 비운의 가장. 이보다 더 완벽한 시나리오가 어디 있겠어. 사람들은 나를 의심하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남자로 여기며 눈물 섞인 위로를 건네겠지. 나는 그저 그 위로를 받으며 그들이 바치는 왕좌에 앉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아토피 약에 섞는 거 그거 치사량 아니야? 애가 요새 밤마다 앓는 소리 내던데. 천천히 늘려가야 해. 부검해도 심장마비나 알레르기 쇼크로 나오게끔. 내일은 우유의 양을 좀 더 늘릴 거야. 그 여자가 제 손으로 먹이게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증거가 남아도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니까. 이어폰 너머로 이준 씨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의 혈액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지요. 눈앞이 핑글 돌며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서아를 죽이고 있었어. 매일 아침 서아 건강에 최고야 라며 남편이 건네준 영양제를 정성껏 먹이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아가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울 때마다 남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라며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그 다정한 손길이 사실은 아이의 심장이 멈추길 기다리는 저승사자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위액이 역류하며 뜨거운 통증이 목을 핥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뺨을 댄 채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손톱이 카펫을 긁어 울이 터져나갔지만 그 고통조차 배신감이라는 거대한 해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준 씨는 퇴근하며 서아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사왔었지요. 서아야, 아빠가 우리 공주님 주려고 사왔지. 자, 아빠가 먹여줄까? 그는 정성스레 케이크를 한 조각 잘라 서아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서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그를 아빠라 부르며 매달렸습니다. 그때 이준 씨의 눈빛은 분명 사랑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보였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던 그의 가늘게 떨리던 눈꺼풀, 입가에 걸려있던 기괴할 정도로 일정한 미등.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잘 길러진 가축이 도축될 날을 가늠하는 주인의 탐욕스러운 시선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그런 잔인한 조건을 유언에 남기셨나요? 왜 저를 이런 괴물 같은 남자와 엮이게 만드셨나요? 하지만 이내 화살은 저 자신에게 향했습니다. 그 남자의 완벽함에 속아 내 딸의 목숨을 사지로 몰아넣은 제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난도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은 이른 귀가였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본능적인 살고자 하는 의지가 뇌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전원을 강제로 누름과 동시에 책상 위에 놓여있던 녹음기와 USB를 낚아채 가디건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식은땀 때문에 미끄러질 뻔한 것을 간신히 움켜쥐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서재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등 스위치가 올라가며 쏟아진 백색광에 눈이 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찔러온 것은 제 주머니 속 녹음기의 존재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이준 씨의 그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지요. 제 심장은 늑골을 부수고 나올 듯 요동쳤지만 저는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녹음기의 감촉을 꽉 움켜쥐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입니다. 서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이 완벽한 연극의 무대 위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요? 빗소리 때문에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짐짓 놀란 듯 어깨를 잘게 떨며 주머니 속에 손에 힘을 주어 떨림을 억눌렀습니다. 불도 안 켜고 여기서 뭐하고 있어? 이준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옷깃에서 풍기는 서늘한 빗물 냄새와 눅눅한 흙내음이 코끝을 찔러와 숨이 막힐 것 같았지요. 저는 일부러 노트북 옆에 흩어져 있던 재단 승계, 관련 서류 뭉치와 아버지의 낡은 가죽 일기장을 끌어당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달이면 벌써 승계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재단 정관 원본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혹시 이 서재에 따로 보관하셨나 싶어 들어와 봤어요. 그런데 일기장 갈피에서 아버지랑 저 그리고 서아가 같이 찍은 옛날 영상을 발견했거든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불 켤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네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준 씨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제 눈가엔 이미 차오른 눈물이 그렁거렸고 목소리는 승계에 대한 압박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준 씨, 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남기신 이 거대한 재단이 가끔은 너무 무겁고 무서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전 벌써 도망쳤을 거예요. 이것은 제 진심 어린 공포를 승계에 대한 불안으로 치환한 고도의 연기였습니다. 재단과 돈에 집착하는 그의 욕망을 건드리는 동시에 저를 여전히 그에게 의지하는 유약한 존재로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지금 이 서늘한 의심을 거둘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제 목소리는 적당히 가라앉아 있었고 눈동자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흔들렸습니다. 이준 씨를 향한 사리보다 샤이보다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 연기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준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긴장을 푼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여보, 마음이 많이 약해졌구나. 나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비도 오는데 혼자 이러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는 커다란 손으로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평소라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을 그 품이 이제는 저를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뱀의 아가리처럼 느껴져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주머니 속에서 하얗게 질린 채 녹음기를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는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재를 나가는 순간 그는 노트북 쪽을 다시 한번 힐끗 쳐다보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그의 팔에 몸을 기댔습니다. 거실로 나오는 복도, 그의 뒤를 따르며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휘어지는 것을요. 그는 여전히 완벽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있었고 저는 그 가면이 깨지지 않았다고 믿는 어리석은 아내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녹음기가 제 허벅지를 차갑게 압박해왔습니다. 이 무거운 진실을 품은 채 저는 이제 이 악마와 한 침대에서 잠들어야 합니다. 서아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이준 씨,
당신이 설계한 이 가짜 천국에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지옥으로 끌어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봐. 저는 그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해맑고 무지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미 피눈물로 벼린 칼날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준 씨가 차가운 빗줄기를 뚫고 다시 집을 나선 것은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금방 올게. 여보, 서아 잘 보고 있어라고 속삭였지요. 그의 손끝이 닿았던 피부가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금소금이 들린 후에야 저는 멈췄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르려는 악행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가 대체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서재 깊숙한 곳, 금고 뒤편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을 대하는 사냥 일지와도 같았습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잉크가 발에 제법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준 씨와 인자해 보이는 노부부가 활짝 웃고 있었지요. 하지만 사진의 모서리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긁어놓은 듯 너덜너덜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그가 자랐다는 고향 마을의 이름을 찾아냈고 밤을 새워 인터넷의 파편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년 전 그 마을을 뒤흔들었던 화재 사건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부모를 구하려 했으나 거센 불길에 가로막혀 오열했다. 주변 이웃들은 그를 평소 효심이 지극한 청년으로 기억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기사 속 사진에는 검게 그을린 얼굴로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는 청년 이준 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고 오열하던 그 손틈 사이로 타오르는 집을 바라보며 지었을 그 서늘한 미소를요. 그 사건 이후 그는 부모님이 남긴 거액의 토지 보상금과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수첩 다음 장에는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은혜. 7년 전 그와 결혼했다가 불의의 추락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는 그의 전처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노영사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는 제 고막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김희준 씨는 단순히 돈을 노리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그 잔해를 밟고 올라서서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구축하는 포식자였습니다. 최 노인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제 심장은 발끝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보세요, 부인. 내가 그놈 때문에 형사 옷을 벗을 때까지 화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정황은 그보다 더 확실할 수 없었죠. 아내가 죽기 직전에 가입된 고액 보험들, 사고 직후 그놈의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태도,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한 투쟁의 흔적들까지. 누가 봐도 그놈이 범인이었습니다. 노영사의 거친 숨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의 음성에는 수년이 지나도 삭히지 못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단 하나도요. 그놈은 법망의 허점을 귀신같이 알더군요.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는데도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없으니 법원에서는 결국 무죄를 선고하더군요. 증거 불충분. 그 네 글자가 그놈에게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깨끗한 몸이 되어 전처의 사망보험금 수십억을 들고 유유히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하며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준 씨가 최근 제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아내가 요즘 재단 일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가끔 헛것을 보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던 모습. 제가 깜빡 잊은 사소한 일들을 두고 여보, 당신 요새 건망증이 너무 심해진 거 아니야? 라며 부드럽게 하지만 반복적으로 세뇌하듯 건넸던 말들. 입안이 바짝 마르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들었던 그 잔인한 음성.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은 비운의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 아니야? 라던 그 목소리는 결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 번의 무죄를 통해 학습한 괴물이었습니다. 법이 증거 없이는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포식자. 전처였던 은예 씨가 사라진 그 자리에 이제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미망인이 되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혹은 끔찍한 사고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교한 무대를 만들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제게 건넸던 그 지독한 헌신과 눈물겨운 결백의 호소는 다음 타깃인 저를 안심시켜 벼랑 끝으로 밀어 넣기 위한 마지막 먹이였을 뿐입니다. 최 형사님, 그럼 지금 제 곁에 있는 이 사람은 부인,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놈은 법을 비우는 놈이에요. 이번에도 증거 하나 남기지 않고 당신과 서아 양을 처리한 뒤 그 어마어마한 재단 유산을 가로채려 할 겁니다. 전처의 사건 때처럼 운이 나쁜 사고로 위장해서 말이죠. 통화가 끊긴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텅 빈 거실의 감도는 정막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저를 옥죄어왔습니다. 이준 씨가 설계한 5년의 임박, 그 시계추는 이제 멈춤 없이 저와 서아의 숨통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법이 심판하지 못한 괴물이 제 침대 옆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제 목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문득 이준 씨가 우리 서아에게 보여주었던 그 지독한 헌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가려워할 때마다 그는 밤을 새워 아이의 팔다리를 연고로 문질러 주었습니다. 서아는 아빠 손은 약손이야 라며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장면은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피부를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죽어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을 조금씩 증량하며 아이의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이의 호흡이 어떻게 가빠지는지를 즐기며 체크했을 그의 기다란 손가락을 떠올리자 치아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제게도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단 일로 지쳐 돌아올 때면 항상 따뜻한 차를 내밀며 여보, 당신 뒤에는 내가 있잖아 라고 말했지요. 그 차 속에도, 그 다정한 말 속에도 서서히 퍼지는 독도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집을 방문했던 제 지인들은 늘 제게 말했지요. 야, 이준 씨 같은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니? 서아를 친딸보다 더 아끼잖아. 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 칭찬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가장 선량한 가면을 썼고 저는 그 가면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 속에서 썩어가는 악취를 맡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제 사진과 서아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고 그 옆엔 빨간 펜으로 날짜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마무리. 앞으로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은 우리 서아의 8번째 생일이자 제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재단의 모든 권한을 완전히 승계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그날을 디데이로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넣는 그 순간 저와 서아를 세상에서 지워버릴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창밖의 빗소리는 어느덧 그쳤지만 집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로 나가 서아의 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이 선물한 인형을 꼭 껴안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뺨을 보며 저는 손바닥이 피로 젖을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마지막 일말의 미련이었고 동시에 그를 향한 거대한 증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준 씨, 당신은 틀렸어. 당신이 설계한 이 완벽한 연극의 결말은 당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야. 저는 수첩을 품 안에 넣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번뜩였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그의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그를 무너뜨리는 것. 제 눈에 고인 눈물은 차갑게 얼어붙어 이제는 날카로운 얼음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의 거실은 죽음보다 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거실 바닥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제 발바닥엔 소름 끼치는 냉기가 서렸지요. 저는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남편의 서재 문을 응시했습니다. 그 문 너머엔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잔해와 제가 결코 알아서는 안 되었던 괴물의 진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벽에 걸린 대형 웨딩 화보에 머물렀습니다. 사진 속의 김희준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저는 그가 제 영혼까지 데워줄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은 정교하게 박제된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작은 신음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리니 서아가 방 문을 빼꼼히 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눈가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이준 씨가 매일 정성스레 먹였던 그 영양제 때문이겠지요. 서아의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가늘고 가벼워서 마치 조금만 힘을 주면 바스러질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아빠 아직 안 왔어. 가슴이 조금 답답해. 아이는 여전히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냥꾼을 아빠라 부르며 의지하는 아이를 보며 제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날카롭게 찢어지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것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 제게 허락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서늘한 이성이었으니까요. 이준 씨, 당신은 서아의 순수함을 이용했어. 그 아이가 당신을 위해 그린 그림들, 당신에게 건넸던 서툰 고백들, 그 모든 것을 당신은 유산 상속을 위한 소품으로 썼지. 주먹을 꽉 쥔 제 손등 위로 핏줄이 밧줄처럼 붉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비릿한 피 냄새가 번졌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제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머릿속에선 수만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를 경찰에 신고하면 모든 게 끝날까? 하지만 그는 치밀했습니다. 그가 서아에게 먹인 것은 일반적인 영양제에 아주 미량의 독성 성분을 섞은 것이라 당장 수사기관이 개입해도 오인에 의한 사고나 부작용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유언장, 5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나면 재단은 공중분해되고 서아의 미래를 보장할 모든 자금줄이 끊기게 됩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제가 알던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지요. 내가 저 남자를 죽여야 할까? 아니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까? 남편으로서 그를 사랑했던 5년의 시간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함께 웃었던 저녁 식사, 서아의 운동회 때 제 손을 잡고 달렸던 그의 거친 숨소리.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가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를 사랑했다면, 만약 이 모든 게 한기태의 협박 때문이라면, 하지만 서재에서 발견한 그 수첩, 마무리라고 적힌 그 빨간 글씨가 제 일말의 동정심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는 저를 아내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돈이 나오는 지갑으로 서아를 상속 승인을 위한 도구로 여겼을 뿐입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가 아닌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포식자에게 맞서는 어미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지옥보다 더 차갑고 정교한 지옥을 제가 직접 만들어 그를 가두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이준 씨가 돌아오기 전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오랜 버시자 우리 집안의 가업을 돌봐주던 박 변호사에게 은밀히 연락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메신저를 통해 제가 확보한 녹취 파일과 수첩의 사본을 전송했습니다. 박 숙부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오로지 숙부님과 저만 알아야 합니다. 이준 씨가 알게 되는 순간 저와 서아의 목숨은 없습니다. 수화기 넘어 박 변호사의 거친 호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경악했지만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 없습니다. 재단 승계일인 3월 15일 그날 그가 모든 승계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가 쌓아올린 모든 가짜 성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무지한 아내로 살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 보관된 서아의 영양제 병을 꺼냈습니다. 이준 씨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가루를 타서 내밀던 그 병입니다. 저는 그 안에 든 내용물을 모두 쏟아버리고 약국에서 미리 사온 무해한 비타민 가루로 채워 넣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견고했지요. 영양제 병의 뚜껑을 닫을 때 나는 딸깍 소리가 마치 총을 장전하는 소리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5시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소파에 누워 자는 척을 했습니다. 이준 씨의 구두 소리가 현관에서부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거실에 누워있는 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등줄기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며 깊은 잠에 든 연기를 했습니다. 그는 제 곁에 앉아 제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여보, 여기서 자면 감기 걸리는데. 그의 목소리는 다시 예전에 그 다정함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것은
살인자의 서늘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번쩍 들어안아 침실로 옮겼습니다. 그의 가슴팍에 제 뺨이 닿았을 때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일정한 박동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죽일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의 심장이 이토록 담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그가 인간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준 씨는 여느 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서아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아야, 아빠가 오늘은 서아가 좋아하는 전복죽 끓였어. 그리고 이 약 먹어야지. 그래야 힘이 나지. 그는 제가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그 영양제 병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약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준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당신 참 멋있어 보이네. 우리 서아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남편이 또 어디 있을까? 제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맑았습니다. 이준 씨는 기분 좋은 듯 당연하지. 내가 누구 남편인데 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 안에 갇힌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제 심장 속 불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준 씨, 끝까지 연기해. 당신이 승리했다고 믿는 그 정점에서 가장 비참하게 추락하게 해줄 테니까. 식탁 위로 평화로운 햇살이 쏟아졌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저는 이제 피눈물을 닦고 칼날을 품은 채 그와 함께 죽음의 왈츠를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7일간의 전쟁, 그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3월 15일, 아버지의 재단 승계식이 열리는 날이자 김희준 씨가 지난 수년간 설계해온 완벽한 시나리오가 정점에 달하는 날이었지요. 식장인 재단 본부 대회의실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웅장한 마호가니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도심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준 씨는 오늘 유독 정성스럽게 치장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골라준 네이비 수트를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 매듭을 수십 번이나 고쳐 매더군요.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동자는 승리감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너머로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오늘이네. 아버님이 하늘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서아랑 당신, 이제 고생 끝이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감미로워서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다정함에 취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넥타이를 만지는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을요. 그것은 긴장이 아니라 거대한 불을 목전에 둔 포식자의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제 손끝에 닿는 그의 체온은 뱀의 가죽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지요. 저는 속으로 차갑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준 씨, 마음껏 즐겨. 이 정장이 당신이 수혜 대신 입게 될 마지막 옷이 될 테니까. 승계식장 안에는 재단 이사진과 변호인단, 그리고 몇몇 핵심 관계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박 변호사님의 보호 아래 잠시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지요. 이준 씨는 제 옆자리에 앉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그의 손바닥이 제 살에 닿을 때마다 비명이 터져나오려 했지만 저는 우아한 미소를 유지하며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박 변호사님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김희준 씨, 여기 재단 운영권 승계 및 재산 관리인 지정 서류입니다. 5년 동안 가정을 완벽하게 유지했다는 증빙 서류와 이사장님의 확인 도장이 찍히면 이 시점부터 모든 권한은 김희준 씨에게 위임됩니다. 이준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지요. 금색 펜촉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가 서류의 마지막 장에 이름을 적고 인감을 찍으려던 찰나 제가 그의 손목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잡았습니다. 여보, 잠시만요. 도장을 찍기 전에 이사장님들께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이준 씨는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 아내가 우리 가족의 지난 5년을 기념하는 깜짝 영상을 준비했나 봅니다. 참, 유별난 사랑이죠? 하지만 스크린에 띄워진 것은
행복한 가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 주방과 서재에 제가 몰래 설치해두었던 초고화질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준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아의 영양제 병에 하얀 가루를 섞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성스럽게 우유를 타서 서아에게 건네며 우리 딸, 이거 먹어야 아빠랑 오래오래 살지라고 속삭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더 처참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그가 한기태와 통화하며 슬픔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내, 시나리오는 완벽해라고 중얼거리는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를 메웠습니다. 회의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진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박 변호사님의 손목에는 굵은 핏줄이 섰습니다. 이준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습니다. 그의 안경 너머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조작이야.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는 제 어깨를 잡고 흔들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아니요, 조작이 아니에요. 당신이 매일 서아에게 먹였던 그 영양제, 그리고 당신의 그 추악한 과거가 담긴 수첩, 이미 경찰에 다 넘겼거든요.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준 씨는 자리에 주저앉았다가 이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그 애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 약은 한기태가 시킨 거야. 난 협박당했다고. 그의 비열한 변명이 공기 중을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희준 씨, 당신이 서아 양에게 투여한 성분 분석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처와 부모님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결정되었죠. 당신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준 씨가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가는 뒷모습은 제가 알던 그 정갈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비명 같은 숨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고개를 획 돌려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핏발이 서서 붉게 번들거렸고 툭 붉어진 목등의 핏줄은 마치 터져버릴 듯 요동치고 있었지요. 저를 향해 쏟아내는 그 저주는 차가운 바닥을 기어오는 독사의 맹독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똑똑히 들어.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그 노인의 유언을 못 지키는 쓰레기일 뿐이야. 당신 아버지가 왜 그따위 개 같은 조건을 걸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이 평생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사랑받지 못할 구역질나는 결핍투성이 인간이라는 걸 그 영감이 가장 잘 알았으니까 내가 베풀어준 그 가짜 온기라도 없으면 당신은 지옥 안에서 평생 외로움에 몸부림치다 미쳐 죽게 될 거야. 서아, 그 애가 커서 이 추악한 과거를 알게 되면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것 같아? 아니, 넌 평생 혼자야. 그 어마어마한 돈더미 위에서 너 시체처럼 비참하게 썩어 문드러질 거라고. 내가 지옥에서 널 기다리마, 반드시. 그는 입가에 거품을 물고 비릿한 침을 내뱉으며 끌려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메아리 칠 때마다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한 소름을 느꼈지요. 하지만 저는 그를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밑에 떨어진 그가 서아의 약에 독을 타며 기록을 남겼을 그 고귀한 만년필을 구두 굽으로 가볍게 짓눌렀습니다. 오두둑 뚝. 견고했던 검은색 만년필이 처참하게 으스러지며 파란 잉크가 제 구두 끝을 적셨습니다. 그 서늘한 소리가 제 가슴 속에 5년 동안 맺혀있던 응어리를 단번에 터뜨려주는 듯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가 설계한 가짜 낙원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은 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선임해 심신미약과 강요에 의한 행위를 주장했지만 제가 확보한 치밀한 증거들과 서아의 증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아빠가 매일 밤 비밀 우유하면서 컵 밑바닥에 하얀 가루를 타주셨어요. 그걸 마시면 목구멍이 불을 삼킨 것처럼 뜨겁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싫어서 안 먹겠다고 하면 아빠는 평소보다 더 환하게 웃으면서 이걸 다 마셔야 서아가 하늘나라 천사처럼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거야 라고 말하며 제 입에 컵을 밀어 넣으셨어요. 아빠가 웃는 게 너무 좋아서 배가 찢어질 것 같이 아파도 억지로 다 삼켰어요.
아이가 묘사한 증상은 부검과 혈액 검사 결과 밝혀진 고농축 강심제와 알레르기 유도 물질의 부작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법의학자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장기적인 투여 시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치사량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요. 그가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연약한 장기가 망가져 가는 과정을 철저히 계산하며 투약해왔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고백에 방청석에선 흐느낌이 터져 나왔지만 피고인석의 김희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이의 눈을 단 한 번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 위에 놓인 재산분할 청구서와 재단, 자산 목록이 적힌 서류 뭉치를 가늘게 뜬 눈으로 훑고 있었지요. 서아가 고통을 호소하는 대목에서조차 그의 손가락은 변호인의 귓가에 대고 해외 계좌 동결 해제에 대해 다급하게 속삭이느라 바빴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죽어갔던 딸의 고통보다는 이제 막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자신의 금전적 가치만을 아까워하는 그 비열한 인매, 그 끝이 미세하게 실룩거리는 것을 보며 저는 그가 인간의 가죽을 쓴 채 오로지 숫자로만 세상을 계산하는 정교한 기계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김희준은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가족의 생명을 도구로 삼았으며 그 범행 수법이 극도로 치밀하고 잔인하다. 특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의 순수한 신뢰를 이용해 살인을 모의한 점은 반사회적 인격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에 본법정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찬란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하게 굽은 어깨, 초점 잃은 눈동자, 그리고 수의 번호만이 남은 범죄자일 뿐이었지요.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태와 서로를 고발하며 추하게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을 바쳐 설계한 완벽한 시나리오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법원 청사를 나오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더 이상 서늘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은 서아의 온기가 비로소 제 심장까지 전달되는 것을 느꼈지요. 지옥 같았던 동거는 끝났고 이제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린 겨울이 지나고 정원에는 어느덧 연분홍빛 진달래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코끝을 간지럽히는 흙내음과 싱그러운 풀향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웁니다. 1년 전 이곳을 지배했던 그 서늘한 소독약, 냄새와 타오르는 불길의 잔상은 이제 따스한 봄볕 아래 서서히 발해가고 있지요. 저는 테라스에 앉아 정원에서 나비 뒤를 쫓아 뛰어다니는 서아를 바라봅니다. 아이의 뺨에는 이제 건강한 선홍빛 혈색이 돕니다. 더 이상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앓는 소리를 내지도 아토피 때문에 온몸을 피가 나도록 긁지도 않습니다. 지옥 같았던 겨울이 지나고 저희 집 마당에도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김희준 씨가 사랑이라며 건넸던 독이 든 영양제를 끊고 나서 서아는 기적처럼 제 빛깔을 되찾았지요. 멍하던 서아의 눈동자가 유리구슬처럼 맑아졌습니다. 종이장 같던 뺨에는 다시 복숭아 빛생기가 돌고 숨을 쉴 때마다 들리던 기분 나쁜 쇳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밤 아이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며 숨을 쉬는지 확인하던 지독한 습관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아이가 야무지게 숟가락을 쥐고 밥을 먹는 그 평범한 풍경이 제게는 매일이 기적이고 다행입니다. 엄마, 이것 봐. 진짜 예쁜 나비야. 서아가 저를 향해 달려와 품에 안깁니다. 아이의 심장 박동이 제 가슴팍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두근, 두근, 두근. 규칙적이고 힘찬 그 박동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매번 기적을 목격하는 기분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 소리가 멈출까봐 두려워 밤을 지새웠지만 이제는 이 소리가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승리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서아의 머리카락에서는 햇살 냄새가 납니다. 저는 아이의 정수리에 깊게 입을 맞추며 다짐합니다. 다시는 그 어떤 그림자도 이 아이의 빛을 가리게 두지 않겠다고요. 재단 승계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었던 5년의 시간은 결국 채워지지 못했지만 재단 이사회는 제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와 결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제게 아버지의 비밀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5년이라는 가혹한 조건을 내건 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되 동시에 그 사랑이 가짜일 때 내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눈과 힘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진정한 가장의 무게는 행복할 때가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세상에는 가장 다정한 얼굴을 한 포식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겪은 지옥 같은 5년은 결국 완벽한 가정을 연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가는 혹독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거대한 재산을 두려움 없이 운용합니다. 상처 입은 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짓고 이준 씨 같은 괴물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샤워를 하다가 거울 속 제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그런 남자에게 속을 수 있었을까라며 저 자신을 자책하고 비하하던 밤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속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속인 사람이 괴물일 뿐이라는 것을요. 화면 너머에서 제 이야기를 지켜보신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가 지나치게 다정해서 혹은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서늘한 위화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직감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탁컨대 당신의 감각을 믿으세요. 공기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당신의 피부를, 불길함을 알리는 당신의 심장 소리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악마는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따뜻한 코트를 입고 가장 달콤한 향수를 뿌린 채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법입니다. 만약 당신의 일상에 균열이 생겼다면 주저 말고 손을 뻗으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듯 당신 안에도 그 괴물을 무너뜨릴 거대한 힘이 잠자고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터널을 지나온 뒤에 마주할 아침 햇살은 그 무엇보다 눈부실 것입니다. 정원의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서아가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끕니다. 엄마, 배고파. 아빠, 아니, 박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오신대. 박 변호사님을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에 그늘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잡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정교하게 연출된 다정함 대신 조금은 서툴고 시끄러워도 진실한 온기만이 가득합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우리 두 사람의 사진을 봅니다. 김희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박제된 행복이 아닌 매 순간 살아 움직이는 진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압니다. 내일 아침에도 해는 뜰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웃을 것이라는 것을요. 비극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노래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